그런 말이 있더군요. 여자는 돈을 잃었을 때, 남자는 돈을 얻었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술처럼 원래 있던 마음을 드러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족 구성원부터 평범했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오빠가 있었죠.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약간 다투고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부터였어요. 저희 아빠는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고 했지만 머리가 크면서 그냥 부모님 두 분 다 똑같다는 생각만 들었죠. 왜냐하면 아빠, 엄마 둘 다 부모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어린 저와 오빠를 버렸고 아빠는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6살인가 7살 무렵부터 저는 집안의 살림을 해야 했어요. 아빠와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제 몫이 됐죠.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와, 이런 것들 할 줄 알아? 어린애가 벌써 이렇게 살림을 척척 잘하니까 아빠는 우리 딸밖에 없다. 우리 딸이 최고야. 그럼 빨래도 한번 해볼래? 빨래? 그래도 그건 너무 무거워서. 아이, 조금씩 하면 되잖아. 조금씩. 아빠가 가르쳐 줄 테니까 청소랑 빨래 이렇게 해봐. 하기 싫은데. 엄마가 너희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잖아. 아빠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빠는 너랑 너희 오빠랑 키울 수가 없어. 알았니? 응, 알았어. 아유, 우리 딸 너무 착하네. 최고야, 최고. 처음엔 단순히 칭찬이 좋아서, 잠깐이라도 아빠가 웃어주는 게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강제적으로 하고 있었죠. 제가 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 이러면 고아원에 버릴 수밖에 없다면서 협박을 했던 건 아빠였어요. 그리고 그게 1년, 2년이 흐르자 어느덧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어린 제가 해야 했고요. 때문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에 입학했어도 저는 친구들과 놀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최악이었죠. 뭐? 야간 자율학습? 무슨 학교가 애들을 강제로 가르친다고 그래? 밤 10시면 밥이랑 청소는 누가 하고? 아빠랑 너희 오빠는 쫄쫄 굶으라는 거야? 그래도 아빠, 친구들 다 하는 거고 선생님도 의무라고 했어. 의무 좋아하네. 돈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애들 한 곳에 때려 넣으면 잘도 공부하겠다. 아이, 자율학습이라며. 자율학습이면 빠지는 것도 자율이 돼야 맞는 거지. 의무? 의무면 야간 의무학습이라고 해야지. 내가 학교에 제대로 따질 거야. 아빠, 나 그냥 하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대학도 가고 친구들도 다 하는 거잖아. 그 친구들이랑 너랑 같아? 걔들은 엄마가 있잖아. 우린 없고. 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어릴 땐 내내 하고 말도 잘 듣더니 머리 크니까 이젠 하기 싫다. 이제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은 핑계구나. 아주 놀고 싶어서 환장했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너희 엄마는 재혼도 했어, 알아? 근데 난 너희 하나만 보고 이렇게 살았어. 내 인생을 망친 게 너랑 너희 오빠란 뜻이다. 근데 넌 너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알았어.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볼게. 그래, 그래야지.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문제는 진짜로 그 당시엔 자율학습이 자율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나 확인증까지 끊어주면서 빠지게 해주는 정도였으니까요. 선생님에게 말해봤지만 학원도 다니지 않았던 저는 빠질 수가 없었고 혼만 났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좀 좋았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집안 살림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말이죠. 늘 학교가 끝난 뒤에 빠르게 집에 와서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다림질을 했고 또 어떤 날에는 이불 빨래도 해야 했고요. 심지어 쉬는 날에도 저는 쉬지 못했죠. 아침하고 나면 점심 준비를,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준비를 하면서 보냈으니까요. 오빠나 아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파에 드러누워 손가락만 까딱거렸습니다. 야, 라면 하나 끓여와. 계란은 풀어서 불 끄기 전에 넣고 파는 넣지 마. 오빠가 하면 안 돼? 나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해. 그거 끓이는 게 힘드냐? 얼른, 나 배고파. 물론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 산처럼 쌓여있는 집안일이 있긴 했죠. 그럼에도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기에 저는 나름 만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아빠는 물론이고 오빠 역시도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멀쩡히 손발이 있으면서 식사를 만드는 게 짜증이 난다는 이유였거든요. 며칠은 라면을 먹고 또 며칠은 밖에서 사와서 먹다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아빠는 저희 학교까지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따졌고 저는 그 이후로 야간 자율학습에서 빠지게 됐죠. 그런데 단순히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은 권위적이고 힘이 있었어요. 내가 선생질만 20년 했는데 그렇게 학부모가 찾아와서 난동 피운 건 처음이야. 넌 좋겠다. 학교 수업 빠지고 싶으면 아빠 부르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너희 아빠가 그러던데. 네가 힘들다고 난리를 피워서 그런다고. 이렇게 무서워서 내가 선생질 하겠니? 다른 애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너 같은 애들이 많아지는 게 요즘엔 문제라고 하더니. 에이.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아냥거리며 절 꾸짖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가야 해서 교우 관계도 그리 좋지 않았던 저는 따돌림까지 당하게 됐고요. 책상에 쓰레기가 놓여 있거나 물을 쏟아놓거나 하는 장난들이 이어졌고 선생님도 묵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괘씸죄였던 거였죠. 당연히 아빠는 제가 힘들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저 역시 졸업을 너무나 기다렸고요. 하루라도 빨리 집을 탈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먼 곳에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반응은 차가웠죠. 야, 나랑 아빠만 어떻게 살라고 너가 그렇게 나간다는 거야? 미쳤어? 우리 밥은? 그건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제 오빠도 성인인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 아주 미쳤네. 야, 이제 머리 컸다고 반항이라도 하는 거야? 아빠도 요리할 줄 모르고 나도 할 줄 모르는데 누가 하라는 거야? 그냥 아무 곳이나 가면 되잖아. 집 근처에. 아니, 돈이 썩어나? 너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아빠가 지원해 줄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해. 지원 필요 없어. 돈 나올 구멍이라도 있냐? 아님 어디 죽어가는 할아버지라도 꼬셨어? 여자들은 진짜 살기 편하다니까. 우리 엄마도 그래서 이 집 나간 거잖아. 알지? 오빠,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뭔지 오빠는 너무 궁금하네. 신경 꺼. 오로지 집을 나가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저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오빠를 자극했던 모양이었죠. 제가 없는 틈에 제 방을 뒤져서 제가 모았던 돈을 모두 훔쳐가 버렸으니까요. 그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모아왔던 돈이었습니다. 세배를 하고 받은 돈,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차비까지도 쓰지 않고 걸어 다니며 거의 15년을 모은 돈이었어요. 애초에 아빠는 용돈도 준 적이 없었기에 큰 액수도 아니었지만 대학 등록금 정도는 됐죠. 그런 피 같은 돈을 빼앗기고 저는 대학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빠는 오빠를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마도 둘이서 돈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겐 괘씸하다면서 근처 대학조차 보내지 않았고요. 너희 엄마처럼 그렇게 집 나가고 싶었어? 깜찍하게 우릴 속이고 멀리 갈 준비까지 하고? 이래서 피가 무서운 거야. 나랑 네 오빠 그렇게 싫었어?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등록금은 내가 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오빠가 저렇게 가져갔잖아. 아빠가 오빠한테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왜? 나도 버리려고 했던 딸을 위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아빠, 나 대학 갈 거야. 대학 가고 싶다고. 그냥 아무 곳이나 취업해서 돈 벌어. 무슨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대학을 다 갔다고. 아빠는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너희 엄만 중졸이었어. 그래도 잘만 살았다고.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는 거 필요 없어. 넌 그렇게 돈 벌고 살다가 결혼해서 애나 낳고 사는 거야. 여자는 그래야지.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저는 그저 제 의지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태어난 건데 매번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들 왜 나에게만 이러는 건가? 내가 하는 것들은 왜 모든 게 다 괘씸한 건가? 생각도 많이 했지만 답은 없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뒤이어 터졌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29살. 대학을 포기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걸 회사에서 알게 됐죠. 알고 보니 오빠가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쓴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알 순 없지만 저는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됐죠. 아빠는 그때 오빠를 처음으로 꾸짖었는데 그것도 가관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얘 돈벌이를 막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먹여 살리라는 거냐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서 용돈이나 받으려고 했더니 이런 사고를 쳐? 아빠가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있어? 낳기만 하면 전부인 줄 알아? 다른 집 애들은 척척 돈도 잘 쓰는데 난 아니잖아. 나라고 얘 카드까지 쓰고 싶었겠어? 돈이 없어서 좀 융통한다고 생각하고 쓴 거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제가 생활비도 못 내고 넌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 어쩔 거냐고? 난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빠와 오빠 둘 다 절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말이죠. 또한 호구처럼 하란다고 하고 달란다고 준 저 역시 정상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저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쁨 받고 싶었던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전 그날로 아빠 그리고 오빠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호적을 파내고 법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더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됐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파산 신청을 했고 개인 회생 절차도 밟았죠. 회생 절차가 끝나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게 30이 중반을 넘었을 때였고요. 겨우 숨통만 트인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게 됐죠. 남편은 저와는 4살 차이였는데 제가 연상이었어요. 가족들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낯선 타지에서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연애를 했고 사귄 지 2년 만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하필 남편은 홀어머니가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더욱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죠.
혼전 임신에다가 나이 많은 연상, 그리고 집과 인연을 끊기까지 한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가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야 했고 결혼하게 됐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임신해서 밀고 들어와? 미치지 않고서야. 난 내가 단 한 번도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지금도 꿈 같아. 악몽.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 저 진짜 잘할게요. 한 번만 믿어주시면. 그렇게 착한 얼굴로 불쌍한 척 좀 하지 마라. 무섭다, 무서워.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했어. 핏줄은 천륜이다. 그런데 그걸 끊고 사는 애를 우리 집 식구로 들이려는 거니? 얼마나 독하고 모질었으면 가족들이 결혼식도 안 올 수가 있어?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끼어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 이 사람 진짜 가여운 사람이야. 가족들이 제대로 돌봐준 적도 없다고 하더라. 천륜이긴 해도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엄마도 약간은 들어서 알면서 왜 그래? 이게 어디서 지금 엄마가 말하는데 치마폭에 들어가서는 얘를 두드네? 그리고 내가 뭘 알아? 나 땐 부모 공양하고 오빠 동생 뒷바라지하는 건 당연했어. 근데 그거 좀 했다고 생색내면서 못하겠다고 가족을 등 돌려? 이런 애를 뭘 믿고 내 식구로 들여? 아, 엄마, 이미 결혼했는데 왜 자꾸 그래? 그거야 혼전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아이, 왜 이 사람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나. 여자가 들이대는데 못 이길 남자가 어딨니? 거기다 나이도 너무 많잖아. 너 좋다는 어린애들도 있는데 왜 하필 골라도 저런 늑다리를 골랐어? 내 친구 딸도 진짜 애가 참하고 예뻐. 너도 기억하잖아. 그 어릴 때 몇 번 봤던 거. 아, 내가 뭘 기억해. 그리고 요즘 연상 연하 결혼 많이 해. 나도 적은 나이 아니고. 요즘? 내가 그것도 알아야 하니? 난 싫다고. 난 쟤 소름 끼치고 싫어. 내 아들 인생 망치러 온 것 같다고. 내가 민수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이왕 이렇게 살게 된 거 그만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 분이 안 풀리는데 어쩌라고? 난 저거 얼굴만 봐도 혈압이 올라가. 솔직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저런 말을 하던 시어머니였으니 남편이 없을 때는 더 심한 건 당연했어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은 기본이고 밥상을 엎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일부러 냄새나는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죠. 다행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지만 문제는 크게 반항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어 살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긴 했지만 남편도 저도 둘 다 집을 얻어 살 정도의 여유가 없었죠. 더구나 기다렸던 아들 손주가 아니라 딸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미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나 낳을 줄 알았더니 이래서 늑다리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닌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다음엔 꼭 아들 낳으려고 노력할게요. 다음? 너 나이 많아서 애는 더 낳을 순 있니? 우리 집에 손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난 너보다 20살이나 어릴 때 시집가서 저거 하나 낳는 것도 힘들었다. 근데 그 나이 먹고 또 임신? 그러다가 또 딸이면 아주 내 아들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줄줄이 딸만 낳아서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번 돈 다 쓰면서 살겠다는 거잖아.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 저도 돈 벌고 있고 조만간 어떻게든 돈 모아서 분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 지금 분가라고 했니? 분가? 이제 보니 알겠다. 너 나랑 내 아들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맞지? 그렇잖아. 왜?
내 아들도 너처럼 집이랑 인연 끊게 만들고 싶어? 어머님,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서 그래요. 죄송하면 잘해. 분가에서 내 아들만 홀랑 빼갈 생각만 하지 말고 잘하라고.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도 집에서도 쉬지 않고 마늘 까는 부업도 했을 정도로요. 또 청소부터 빨래까지 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찾는 게 어려울 정도였죠. 특히나 시어머니 식사는 삼시세끼 모두 솥밥으로 새밥 지어 올렸고 기저귀값 아끼려고 천으로 만든 기저귀 손빨래하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한 것은 처음엔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나중엔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과 아이, 저까지 세 식구가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 빼간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와 오빠에게서 벗어나니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 휘둘려서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나중엔 오기도 생겼습니다. 아빠도 예전부터 내 집 이러면서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수틀리면 매번 제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직히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나가고 싶었고요.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버리는 뻔했고 시어머니는 아이를 대신 맡아주지 않았으니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라도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버티다 보니 제 팔자가 정말 박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7살을 기준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왜 매번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날은 유독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고열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짐을 싸서 병원 가려고 집에 들렀더니 시어머니는 막말을 쏟아냈죠. 이래서 노산이란 게 위험한 거야. 늙은 며느리에 이제 손녀까지 병수발을 들어야 하다니. 내 팔자가 정말 박복하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예쁘고 어리고 싹싹하기라도 한데 저건 곰을 삶아 먹었나. 매번 뚱해가지고는. 일단 저 아이 입원해서 병원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 말은 듣지도 않는 거냐?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지? 왜?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어? 입원까지 하라는 거면 큰 병 아니야? 내 아들 등골이나 빨아먹을 게 뻔하지. 내 말이 맞잖아. 아이 이야기에 우라가 치밀어서 저도 그땐 참지 못했습니다. 틀리셨죠? 뭐? 너 지금 나한테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네. 늦게 아이 낳긴 했어도 병원에서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저랑 겨우 4살 차이예요. 요즘 시대에 4년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세요? 매번 늑다리라느니 늙어 빠진 며느리라니 그런 말 꼭 하셔야겠어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손녀예요. 애아빠 딸이고요. 근데 큰 병이 걸려서 등골을 빨아먹는다는 말을 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지금 누구 앞이라고 대꾸를 해?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활비도 다 내고 있고 남편도 용돈 계속 챙겨드리고 있고 삼시세끼 차려드리는 며느리가 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래요? 세상에 어떤 집 며느리가 이렇게 살아요? 어머님이 매번 말하는 예쁘고 어린 며느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저 죄인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뭘 잘못 먹었지? 너 미쳤니? 네, 미쳤죠. 그럼 안 미쳐요? 내 새끼가 아픈데? 오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너 나가라. 아예 이 집에서 나가! 분가! 너 매번 그거 한다고 노래를 불렀잖니? 나가서 오지 마라. 내 아들 데리고 가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됐니? 이제 속이 좀 시원해.
네, 그러죠. 그렇게 할게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이 집만 후딱 싸서 나와 한참 걷다 병원을 목전에 두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다 울고 터덜터덜 병원으로 다시 걷다가 전 한 가게 앞에 우뚝 섰죠. 목이 늘어진 티셔츠에 끝단이 너덜너덜한 청바지,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에 짝퉁 가방, 가게 유리창으로 흐릿하게 비춘 제 모습을 보는데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옷을 추스르다 문득 보니 그 가게는 로또 가게였습니다. 일확천금이니 뭐니 방송하는 건 몇 번 봤지만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었죠. 솔직히 즉흥적이었습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뭔가를 사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어치를 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예 잊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이가 퇴원하던 그날에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신도 들지 않아서 몇 번을 맞춰보다가 결국 남편에게 물었고 확신하게 됐죠. 1등이라는 걸 말입니다. 무려 31억이라는 큰 금액이었고요. 여보, 이제 우리 고생 끝났어. 이거만 우리 둘, 아니 우리 세 식구 잘 살 수 있어. 이게 진짜 된 거라고? 뭔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니야, 이거 진짜라고. 나도 몇 번 사봐서 알아. 난 5등도 힘들던데 이건 기적이야. 정말? 정말로 우리 부자 된 거야? 그래. 당신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고생 끝이야. 그날 남편과 저는 끌어안고 펑펑 울었고 바로 다음날 로또 금액을 수령하러 갔습니다. 신분증까지 챙겨 본사까지 가야 했죠. 가는 도중에 도둑이 있을 거다, 당첨금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너무 조용했고 은행 직원들도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저 들어가서 당첨금을 기다리는 동안에 은행 직원 몇 명이 투자 관련 상담을 좀 해준 게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실감이 난 것은 부동산을 계약하러 다니면서였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남편이 원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 하나 사니까 남은 돈도 거의 없네. 그래도 5억이나 있으면 된 거지. 애초에 세금을 그렇게 뜯기지만 않았어도 더 좋은 아파트 샀을 텐데. 그래서 말인데 나 가게 하나만 열어주라. 당신도 알잖아, 나 직장 다니는 거 힘들어했던 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할 수 있지. 그럼 나랑 같이 하는 거야? 미쳤어? 당신은... 왜? 나도 일 이제 시작해야지. 우리 딸도 유치원 보낼 텐데. 싫어? 아니, 내 말은 싫은 게 아니라 당신 원하는 거 해야지. 대학 가고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니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이 기회에 하는 거지. 내가 돈은 벌 테니까. 정말 그래도 될까? 왜 안 되겠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쩔까? 말은 해야 하잖아. 갑자기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해도 안 믿으실 텐데 거기에 가게까지 열었다면 의심하실 거야. 솔직히 난 말 안 하고 싶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그럼 차라리 내가 당첨된 걸로 하자. 대충 집을 우리가 번 돈에 전세에 대출 끼고 들어왔다고 하고 로또 2등 돼서 가게 열었다는 식으로라도 말을 할게. 어때? 그렇게 하면 엄마가 돈 달라고 하지도 못할 거고 가게 수익에서 내가 용돈만 챙겨드리는 정도로. 그래, 그게 좋을 것 같네. 돈이 있으니 가게를 결정하고 오픈하는 것에도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고작 2달 만에 인테리어까지 끝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도 1명 뽑았고 남편은 혼자서 운영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꽤나 바빠졌습니다. 운 좋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고 야간대학까지 다니게 되었거든요. 힘들고 피곤하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인지 공부도 즐거웠죠.
물론 변하지 않은 것도 있긴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내 아들 같은 남자가 어딨니? 운 좋아서 로또도 2등 당첨되고 이제 가게 사장님이야. 돈 척척 벌어오지, 착하지, 거기다가 어리기까지 하니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부럽다.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너 좋으라고 한 소린 줄 알아? 알죠. 근데도 요즘엔 다 좋아서요. 어머님이 그러는 것도 좋네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로또 2등에 당첨된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앞에서 유세를 떨었겠어요. 이전에 돈 못 벌 때도 그렇게 내 아들 최고를 외치셨는데 거기에 3배, 아니 10배 정도는 심해졌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시어머니와 그날 싸우지 않았다면, 서럽게 가게 앞에서 울지 않았다면 로또를 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막말하는 것만 들으면 너무 밉고 짜증이 나지만 로또 당첨금 액수를 떠올리면 영 듣지 못할 소리도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견딜만 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욱 자극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혼하라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너한테 좀 아까운 건 사실 아니니? 이제 어엿한 사장님인데 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더 크게 되지 못하는 느낌이 나거든. 그건 맞는데요. 남편이 저 없으면 못 살아서요. 뭐? 지금 CM이 놀리니? 내 아들이 너한테 목맨다고 누가 그러니? 그 사람이요. 제가 최고고 복덩이라고 했어요. 진짜로요. 그거야 그냥 하는 소리고. 칠거지약이라고 예전엔 아들 못 나오면 쫓겨나고 그랬다. 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도통에는 안 들어서는 거 보면 빤하지. 그나마 너 앞가림하고 있는 지금 이혼하는 게 맞지 않니? 난 무조건 손주는 봐야겠으니 퇴기를 해. 저는 그 말에 낮게 한숨을 쉬며 물었죠. 이젠 좀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뭐? 그만? 얘 말하는 것 좀 봐. 버르장머리 없이. 아니 그렇잖아요. 예전엔 돈 없다고 헤어지라고 하시더니 이젠 돈 있으니까 헤어지라고요? 저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진짜로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누구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 이게 보자니까 아주 칸이 배 밖으로 나왔네. 너 꽃뱀이야? 내 아들 등골을 얼마나 더 빨아먹을 참이야? 마누라나 딸년이나 아주 돈 잡아먹은 귀신이 따로 없네. 배가 부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니? 돈지랄 할 거면 내 아들 민수랑 이혼하고 해. 혼자서 찌지고 볶고 여행 가서 뒤지든가 그때 가서 하라고. 그땐 솔직히 다 말할까? 남편이 아니라 내가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했었는데 그만뒀습니다. 이 돈이 생겨서 저한테 잘하는 것도 오히려 보기 싫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진실을 말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겠다는 마음이 더 컸죠. 하지만 좀처럼 어머님의 마음에 들긴 쉽지 않더군요. 제가 뭔가를 사드려도 온통 남편의 돈이라고 생각하니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남편과도 사이가 이전 같지 않아 걱정이 컸죠. 여보, 오늘 가게 쉬는 날 아니야? 근데 어딜 가? 골프.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어? 골프장 약속 있다고. 누구랑? 난 들은 적 없는데? 가게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랑 친목이지. 내가 까먹었나 보다. 아니, 내가 저번 달부터 말했는데 오늘 우리 딸이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랬나? 아, 잊었어. 사람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가자. 다음 달 첫째 주 어때? 그때 가자. 됐지? 저번 달에도 오늘 가자고 해서 미룬 거잖아. 놀러 가는 거면 그냥 빠지면 안 될까? 아빠랑 같이 간다고 어제부터 기대하면서 좋아했단 말이야. 놀아? 아니, 내가 논다고? 이것도 일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그 뜻이 아니잖아. 친목이라며. 말 그대로 친목인데 좀 빠지면 어때서? 언제부터 당신이 골프를 쳤다고 거길 나가? 그리고 대부분 주말에 골프 친다고 나갔었잖아. 하루 빠지는 거고. 그래, 나 골프 쳐본 적도 없는 멍청이다. 그니까 배워야지. 언제까지 우리라고 평범하게 돈만 벌고 살아? 돈을 쫓아야 성공하는 거야. 골프 약속도 단순한 게 아니고 일종의 투자라고. 알았냐? 그리고 어릴 때 백날 그런 거 가봐라. 기억도 못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그렇잖아. 당신 로또 좀 됐다고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강제적이었다는 거야? 난 내 입장에선 그렇게 느껴지지. 그리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 주말에 골프 친다 뭐 한다고 한 적 있냐고? 좀 숨 좀 쉬겠다는데 왜 그걸로 뭐라고 해? 들어보니 남편의 말도 이해는 됐기에 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죠. 알았어. 근데 오늘도 늦어? 몇 시에 들어오는데? 또 우리 집 통금 있니? 당신 저번부터 왜 자꾸 물어? 전화는 왜 하고? 그야 안 받아서 한 거지. 무슨 일 생겼나 걱정도 되고. 내가 애야? 여자야? 무슨 걱정할 게 있다고 일하는데 전화질을 해. 혹시 당신 의부증 있어? 맞지? 정신과 꼭 가봐. 이상한 곳 아니야. 초반에 나타났을 때 가는 게 좋다고. 알았어? 여보, 내가 무슨 의부증이야. 어제 10통 넘게 전화했지? 그게 의부증이야. 아니라고? 자긴 그냥 걱정이라고? 다들 초반엔 그렇게 말하더라. 난 초장에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놀이동산 갈 여유 있으면 병원이나 꼭 가봐. 저는 남편 말에 살짝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확실히 남편이 가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전화를 자주 하긴 했더라고요. 초반엔 단순히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했는데 전화를 자꾸 안 받아서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 말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과할 정도로 꾸미고 외제차까지 산 것도 의심이 됐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했고요. 이를테면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다거나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꼬집어서 설명하긴 힘들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이전과는 비교될 정도로 바뀐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도 저 역시 남편을 믿었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여유로우니까 내가 딴 생각을 하게 됐구나 하고 말이죠. 돈에 허덕일 때 남편이 퇴근을 하던 출근을 하던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언제 오냐, 빨리 와라 이런 말도 한 적 없었죠. 전화 역시도 2번 이상 건 적이 없었고요. 때문에 저는 남편의 조언처럼 정신과에서 상담도 받고 상담센터까지도 다녔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거의 1년 가까이 정도 다녔을 때였죠. 그날은 급작스럽게 회사에서 계약 문제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원래는 다른 직원이 가기로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대신 그 자리에 가게 됐던 겁니다. 너무 급하게 가게 된 거라서 남편에게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뒤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침부터 정신없이 나온다고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죠. 다행히 출발하는 건 오후라서 사정 설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른 가지고 와야겠다 하고 차를 입구에 대충 댔는데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입주민인지 확인을 하시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급해서 잠깐만 주차할게요. 저 1107호요. 아유, 알죠. 출근하신 거 아니세요? 뭐 급한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잠깐. 맞다. 집에 남편분 동생 왔던데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아유, 참 사이도 좋으시네요.
보통 시누이가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오실 정도면 진짜 사이가 좋나 봐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빙긋 웃으며 물었죠. 동생이요? 저희 남편은 외동인데요. 아, 그럼 그 사모님 동생분이 오셨나? 아니, 분명 사장님이 여동생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닌데? 전 오빠만 있어요. 그마저도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지만요. 제 말에 경비원은 입을 다물었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면서 자리를 황급히 떠나셨습니다. 보통이라면 착각을 했다고 넘겼겠지만 그 순간 느낌이 너무 이상했죠. 그래서 바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현관문을 바로 열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뭔가 본 게 아닌데도 냄새로 먼저 알게 되었어요. 빠져나오는 공기 냄새에 섞인 짙은 향수 냄새 때문이었죠.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게도 익숙한 여자가 서 있었고요. 바로 남편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죠. 남편과는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서 한 번도 의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니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죠. 둘이 뭐야? 왜 내가 없는 집에 같이 있어? 아, 여보, 설마 오해해? 아니면 또 의심병 났어?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오해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너 나 쪽팔리게 할 거야? 이 새파랗게 어린 직원 앞에서? 병원 다닌다더니 그 치료 효과가 없는 거야? 그냥 왔어. 애가 밥을 안 먹은 것 같아서. 그게 왜? 내 동생 같아서 챙겨주겠다는 건데. 남편은 진짜로 억울한 듯 얼굴까지 푸르르 떨면서 말했죠. 하지만 전 믿지 못하겠더군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야. 당신 가게 오픈하는 시간도 넘었고. 근데 직원 밥을 챙긴다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보단 훨씬 어리지. 그래도 30 넘었으면 마냥 어린아이로 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적어도 아내가 없는 집에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건 아는 나이고. 내 말이 틀려? 아유, 진짜 답답하다. 막말로 우리가 안방에서 나오기로 했어? 아니, 목욕을 하기로 했어? 뭘 했는데? 여기 밥 안 보여? 밥? 밥 먹으려고 한 거 안 보이냐고?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정말 식사 준비를 한 것처럼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순간 저는 제가 정말 미친 건가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비어있는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은 잘못이라는 거였어요. 결국 그날 저는 출장 자체를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과는 냉전 중이었죠. 근데 웃긴 건 남편이 당일 저녁에 이혼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유는 바로 제 의부증 때문이라고 했고요. 싫어. 내가 왜? 그리고 이게 무슨 의부증이야. 사람 몰아가는 것도 정도가 있어. 나도 없는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걸 그냥 넘길 사람이 어딨어.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고리타분하고 생각 자체가 오래됐다고. 그런 당신은? 당신도 40 넘었어. 생각이랑 나이랑 같아? 난 여자랑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열린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 머릿속은 온통 더러운 생각만 있어서 여자 남자는 다 불륜 취급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곱게 늙으라는 말이 있는 거야. 난 이제 앞으로 그 직원 어떻게 봐? 우리 애보다 그 직원 보는 게 더 걱정되니? 그건 정상이야? 봐! 또 말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해. 당당하게 갈라서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도 이젠 안 참아.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나도 아쉬울 거 없어. 나도 어린 여자나 만날 걸 그랬네. 나이 든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의심하고 사람 숨 못 쉬게 하니. 아우. 좋아. 이혼해. 이제 알겠어. 당신은 당신 엄마랑 똑같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무슨 일만 나면 나이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4살 많은 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왜 매번 죄인이 돼야 해? 시어머니도 틈만 나면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당신 하나 보고 참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알겠네. 둘 다 똑같은 핏줄이라는 거. 그래, 똑같다. 어쩔 건데? 나이가 많아서 많다고 한 건데 왜? 뭐 솔직히 당신 자격지심 아니야? 그냥 나이 많은 거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되는 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혼? 나야 땡큐지. 양육권은 포기한다. 어차피 딸이라서 엄마도 싫어할 거고. 그리고 이혼 사유는 당신 탓이니까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각오해. 뭐? 내 탓? 무슨 내 탓이야?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랑 어머님 때문인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매번 구박하고 사람 못 살게 굴어도 참고 버텼다고. 그래도 내 딸 할머니고 아빠니까. 참은 건 인정해. 하지만 이혼은 당신 탓이야. 의부증도 이혼 사유 되거든? 당신 진짜 뻔뻔하네. 나 치료도 받고 있었고 최근에 내가 뭘 잘못했니? 전화를 했어? 아니면 의심을 하기로 했어? 아르바이트생이랑 내 사이 의심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싸운 거고. 머리가 돌았어? 아님 나이 먹어서 치매라도 왔니? 발뺌할 생각하지도 마. 난 이미 증거 있어. 병원 다닌 것도 조사하면 다 나올 거고 당신은 무조건 유책 배우자니까. 원래대로라면 저 역시 그냥 재산 분할해주고 합의 이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증거라는 말을 하자마자 촉이 왔죠. 일찍부터 이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 것은 경비원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당연히 경비원은 질색을 했죠. 아이 사모님 그건 곤란합니다. 입주민들이 개인정보라고 곤란해하고 또 사장님이 아시면 제 입장이 너무 난처해요. 아시잖아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저희 남편은 저랑 이혼하면 입주민 아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아파트 자체가 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텐 그럴 권리가 없어요. 저 정말 억울해요. 남편은 제가 의부증 환자라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고 있고요. 경비원은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CCTV를 찾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 찾더라도 자신이 증언을 해주겠다고도 했죠.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몇 번이나 봤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됐어요. 바로 로또였죠. 경비원 아저씨가 제 말을 듣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로또는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론 그래요. 더구나 2020년에 당첨된 거면 시간도 별로 안 흘렀고 그럼 이건 해당이 더 안 될 겁니다. 네?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제가 알죠. TV에서 봤습니다. 그 로또 당첨되자마자 이혼해서 한몫 챙기려는 남편이 결국 한 푼도 못 받고 이혼당한 걸 봤죠. 정확하진 않으니까. 변호사, 그래 그 변호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 그게 CCTV보단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경비원 아저씨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건 공동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더군요. 단 로또 당첨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해서 재산 증식에 기여했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할 가능성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경우는 가게를 열고 난 뒤에 계속 적자 상태였고 제가 당첨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죠. 일단 사모님,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솔직히 좀 까다롭긴 해요.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 차라리 로또가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녹음, 증거, 그게 뭐든 계속 남기시면서 시간 끄세요. 남편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라는 건가요? 각서라든가 뭐든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거면 다 괜찮습니다. 상담하고 그 다음 날 제가 제일 처음 한 것은 가게를 빼는 거였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냥 했죠. 그리고 한참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을 때라 아파트까지 내놨고 시어머니에게 자동이체로 들어갔던 모든 돈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건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녹음기까지 다 챙겨서 시어머니를 대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이혼한다더니 이제 나한테 주는 돈까지 끊어? 그 돈이 네 돈이냐? 내 아들 돈 빼먹으려고 아주 못된 수를 쓰는구나. 간악하고 못된 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또 손을 올리기에 잡고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리고 이제까지 준 돈, 가게 다 내 돈이야. 그러니까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 알았어? 이게 미쳤나? 그게 무슨... 너 약 먹었니? 병원 다닌다더니 약 처먹고 돌았어? 약은 당신 아들이 먹었지. 그렇게 젊은 여자랑 엮어주고 싶어 하더니 어디 한번 거기서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는지 보자. 그 여자가 당신 새밥 지어줄 것 같아? 난 찬밥도 안 준다에 내 재산을 걸게. 미친, 재산? 거지 같은 게 너 지금 사모님 흉내내냐? 이러니까 내 아들이 딴 여자를 찾지.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본다고. 니년 본성이 이런 애일 줄은 진작에 알아봤어. 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걸 확신했죠. 그 말이 증거가 될 거라는 걸 모르는지 아님 눈이 뒤집힌 건지 시어머니는 침까지 튀기며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늙어 빠진 너 같은 게 죄 가당키나 하니? 근데 걔는 다르다. 나한테도 살근살근하고 대학 나와서 똑똑하지. 싹싹하고 예쁘고 어리고 젊어. 젊으니까 뱃속했네. 임신? 그랬구나. 임신했구나. 시끄러! 아니야. 말이 헛나와서. 진짜 웃기네. 검사하면 다 나와. 아이 그래 임신했다. 왜? 뭐 그까짓 위자료? 주면 그만이지. 우리 아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가 아쉬워?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서 우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너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제대로 살 수 있어. 됐니? 이혼 당장 해라. 그럴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똑똑히 알아도 그 아파트 내 명의야. 그리고 가게도 내가 뺐어. 왜? 내가 얻어준 거니까. 좀 있으면 당신 아들이 울면서 전화가 올 텐데 알아서 잘 해봐. 금매로 빼서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아이까지 내 식구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그치? 못 믿겠으면 당신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로또는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데 하고. 저는 그 길로 딸과 함께 호텔에 가서 지냈습니다. 로또 당첨된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돈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사치라는 걸 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제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죠. 문자만 70통, 전화는 100통도 넘게 와 있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남편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연녀가 임신했다는 것까지 제가 알게 됐으니 최악의 상황이었을 테고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접었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습게도 돌변한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버티기 시작했고요. 한 번은 일하는 곳에 시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찾아왔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날 유혹했어. 정말이야. 우리 딸 생각해야지. 난 아빠잖아. 걔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어?
정 그렇게 아빠가 하고 싶으면 그 여자애나 책임져.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너무 잘 알거든. 부모 자격 없는 사람 밑에서 크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빠가 없어도 내가 충분히 잘 키울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주라. 엄마한테 말할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라고 할 테니까. 엄마, 얼른 사과해. 그러자 남편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가. 난 정말 몰랐어. 네가 당첨된 것만 알았다면 뭐요? 달라졌을 거라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중적인 인간들을 보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또 찾아오면 그땐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저 빼고 내 식구든 두 식구든 행복하게 사세요. 여보, 내가 차라리 죽을까? 죽는 신용이라도 할게. 나 직장도 잡기 힘들고. 그거 나이 들어서 그래. 나도 40 후반인데 당신도 중반이잖아. 언제까지나 어릴 줄 알았니? 그렇게 내 나이로 구박을 하더니.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이렇게 빌까? 아님 엄마랑 완전히 갈라설까? 엄마는 매번 구박했지만 솔직히 난 딱 한 번 실수했잖아. 그동안 잘했잖아.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하는 남편과 그걸 노려보는 시어머니까지 두 사람은 이내 제 앞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까지 했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간 살아온 정이 있어서 약간의 돈이라도 줄까 했지만 결국엔 그러진 않았어요. 저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내연녀의 아이까지 지웠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두 사람의 민낯이 너무 추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긴 싸움이었기에 막상 끝이 나니 딱히 시원하지도 멋지지도 않았지만 상관없었죠. 사실상 제가 원한 진짜 복수는 제대로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건 바로 온전히 누렸던 것을 모두 빼앗는 거였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번 돈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항상 후회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 거니까 말입니다. 전 착하지 않아서 그들이 평생 불행하길 바래요. 다만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사랑 한 번 못 받은 저라서 딸을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의논할 친구도 조언을 해줄 가족도 없기에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